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관세 폭탄 선언 이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각국이 좀 분주합니다. 글쎄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네. 사실 그 관세 얘기는 트럼프 그 당선자가 대선 전부터 쭉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제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공표를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에 전 세계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의 어떤 그 간보기에 대해서 중국도 그렇고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 유럽 쪽 일제히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하는 식의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뭐랄까 좀 글쎄요, 어떤 그 협상하자. 그다음 중국 쪽에서는 또 이제 대화 열려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그 이제 장군 멍군 해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뭔가 좀 약속대령 같은 그런 느낌도 주는 그런 그 국면 전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사실 다 부과가 정말 실제로 된다 아니다 이것보다 협상 카드로 사용될 거다라는 관측들도 꽤 많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동안도 상황으로 많았었죠. 보면 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가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실화돼서 이제 그런 반응들인데, 일단 지금 이제 중국 성장률에 대한 네. 관심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내년에 중국 성장률이 한 4.1% 정도로 낮췄습니다. 전망치를. 그리고 2026년은 3.8%로 더 낮춰서 전망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2025년 1분기 야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선 전보다 낮아진 수치인가요? 지난 9월 발표 때보다 내년 같은 경우는 0.2%포인트, 그다음에 2026년은 0.7%포인트 낮춘 겁니다. 네.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부과가 되기 전에도 투자 부분에서는 좀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가만히 된 걸까요? S&P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제 관세가 시행되기 전부터도 투자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클레이스도 이렇게 봤습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의 절반만 현실화돼도 중국 성장률이 많게는 1.1%포인트 감소할 거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지만 그게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어두운 전망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들, 특히 주가 측면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 지난주 네.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요, 지난주에 벌써 그 이른바 중국의 빅테크 그 5대 빅테크가 이제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핀도도, 그다음에 징둥닷컴인데 여기 시총이 합쳐서 한 410억 달러 정도가 지난 한 주에만 그 증발한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자동차 업계가 좀 긴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쪽에 공장이 있는 것도 많고, GM 같은 경우는 미국에 나가는 어떤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반 이상을 멕시코에서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요,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을 보면요, 미국에 판매되는 차량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16%, 250만 대가 멕시코에서 생산이 돼서 들어가고, 네. 7%는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GM, 포드 외에 그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기아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공장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원래 2025년 초에 멕시코로 공장을 멕시코에 지어서 생산하려던 계획을 텍사스 공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북미 시장이 그동안에 좀 묶여 있었다 이런 영향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뉴욕타임스 분석인데요. 네. 그 지난 30년간 계속 이제 긴밀하게 서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악재로다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로 간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도 인프라라든가 공급난, 기업 파산, 일자리 감소 같은 것도 불가피할 거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도 초긴장 상태라고 하는데 각국의 반응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전해주세요. 유럽 중앙은행 네. 부총재가 어제 핀란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부과 때는 보복으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면서 결국 세계 경제에 극도로 해로운 무역 전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패배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그 미국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국들은 다른 수출 경로를 찾을 수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어디서나 똑같은 관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명심해라.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당장 중국 쪽에서도 뭐 환율 뭐 이런 얘기, 환율 카드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미국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반응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네. 들어온 걸 보니까 독일 부총리가 네. 어제 베를린에서 산업계 인사들을 만났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피해를 본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할 수 없지만 이건 이제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 산업연맹 회장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네. 관세가 지금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강타하지만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콕 집어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중국, 캐나다, 멕시코니까 이 나라들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 반응 전해주실까요? 그 주민 중국 대사관이 무역 관세 전쟁에 승자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트럼프 당선자가 뭐 중국의 마약 퇴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했는데 그거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멕시코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이제 리창 중국 총리도 그저께 지금 그 팀쿡 애플 CEO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 그 만났죠. 공급망 박람회에 참석한 서방 기업인들 한 20여 명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연결고리고 계속해서 그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와중에 대화하자는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옵니다. 무역 전쟁의 승자는 없다. 그렇지만 뭐 환율 얘기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대화하자 뭐 이런 건 좀 열어놓고 있고요.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어제 부총리하고 공공안전장관이 공동 성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미국하고 우리는 무역이라든가 국경 문제에서 매우 강력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그게 우리의 최우선 순위다. 그러면서 계속 균형되고 호혜적인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캐나다가 미국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이 수입한 원유의 60%가 캐나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이터가 소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니까요. 그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어제 그 트럼프 발표 이후에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걸 확인을 했는데요. 캐나다 쪽 얘기가 아주 우호적인 논의를 했고 계속 연락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캐나다 총리도 발빠르게 트럼프와 연락을 취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내용 전해졌는데 이게 사실로 또 확인이 네. 됐군요. 멕시코 쪽은 어떻습니까?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이 어제 정례회견 시작하면서 네. 큰 스크린에다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전문을 공개하면서 그걸 또 마이크를 들고 직접 다 읽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도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멕시코가 마약을 막으려는 미국에 협력한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걸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부인했습니다. 미국 이민 사전 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딱 내면서 이걸 봐라. 대규모로 간 그런 게 없다. 이건 미국 쪽에서도 확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운 건 마약 범죄 피해를 미국도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렇죠. 좀 치러야 되고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부과를 하겠다라는 게 표면적인 거예요. 뒤집어 보면 이제 네. 협상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셰인바움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주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협이나 관세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교역 파트너십 유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나는 확신한다. 여기도 이제 대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 지금 여기 이제 뭐 외신들은요 트럼프가 일기 때도 취임 직후에 국병장벽 설치 문제 가지고 멕시코하고 티격태격하다가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8년 5월 그 철강 알루미늄 농축산물에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고 멕시코도 그때 이제 보복 관세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일각에서는 이 발표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있잖아요. 이 재협정과 연관된 좀 포석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지금 뭐 멕시코 언론들은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 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협정을 이제 재검토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걸 이제 멕시코, 캐나다가 다 인지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쪽 분석도 몇 개 좀 볼까요? 이 관세 폭탄 이 발표가 타겟은 중국과 멕시코고 다른 나라한테는 그냥 협상용 카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네요. 어제 서울에서 네. 그 피터슨 국제연구소하고 한국경제인 협회 공동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피터슨 국제연구소 그 애덤 존 포슨 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관세의 핵심 타겟은 중국, 멕시코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미국 성장률이 한 2%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한국이 대미 직접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미국에 더 깊이 파고드는 게 자기는 대응책이라고 본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트럼프 관세가 사실 PR을 구분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한미 FTA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다 하면서 한국이 이걸 계기로 해서 자동차, 반도체, 방산, 조선 협력을 먼저 미국 쪽에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조언도 했습니다. 네. 근데 협상 카드로 활용된다는 것 자체도 협상을 하면서 뭔가는 내줘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주고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어떤 그 딜 그런 개념이겠죠.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뭐 시장을 좀 긴장하게 만들 요소가 혹시라도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 얘기가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머스크가 F-35 멍청이, 뭐 비싸고 잘못 설계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F-35는 좀 네.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뭐 하고 뭐 유럽, 뭐 이스라엘 이런 데서 사방에서 다 사서 한 1,000대 이상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자기 SNS에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F-35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요구 그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많았다. 너무 요구 조건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걸 충족하다 보니까 값만 비싸지고 복잡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못하는 그런 멍청이 기계가 됐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부터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록히드 마틴에 대해서도 이런 멍청이들을 만드는 이런 게 아직도 있다.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미래의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글을 쓰면서 중국산 드론 그 화려한 군무 비행 영상을 이제 또 올렸기 때문에 이런 참 묘하죠. 네. 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뭐 힌트를 주고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스크는 지금 뭐 네. 중국 비즈니스에 네. 연계가 많이 돼 있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외신들 분석을 보면요. 지금 펜타곤 같은 경우 지금 뭐 연방 정부 예산 대폭 줄이려고 하죠. 근데 블룸버그 분석을 보면 올해 미국 국방부의 그 F-35 관련 비용이 굉장히 많네요. 한 4,850억 달러 정도.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났고 지금 알려지기는 미국 국방부가 한 70대를 추가 주문하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 3,000대가 넘는 F-35를 생산하는 그런 그 과정에 있고요. 동맹까지 아까 말씀드려 보면 한 1,000대 정도가 이미 인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88년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 게 현재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개발도 그렇고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치면은 2조 달러가 훨씬 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동안의 드론 전쟁이 미래다.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런 걸 좀 강조해 온 바가 있고요. 인간이 원격 조정을 하면서도 자율 비행도 가능하다. 그걸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죠. 네, 전투기 도입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게다가 정부 효율화 수장을 맡았으니까 네, 이런 글들이 뭐 관련 비용을 좀 대거 삭감하려는 어떤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백악관 문고리 실세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33살 30대 여성 보좌관이다. 누굽니까? 어떤 얘기죠? 정권 초기에 항상 이런 게 나오죠. 뉴욕타임스가 네.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름이 하프, 그러니까 네털리 하프라는 33살 먹은 여성 보좌관, 그 미국 극우 방송 앵커 출신입니다. 2022년부터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제 들어와서 캠프에 아주 뭐 트럼프를 아주 측근에서 보좌하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라든가 SNS 글 같은 거 작성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어떤 뉴욕 스토리가 타임스는 있어요? 네. 이 충성, 트럼프 보좌진한테 충성을 요구하는데 이 하프처럼 부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평가를 했습니다. 인간 프린터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네, 뭔가 복사를 원하는 내용은 뭐 인쇄를 빨리 해줬대요. 이 하프가 네. 트럼프하고 인연을 맺은 게 2019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하프가 그 폭스뉴스에 앞서서 나와서요. 내가 뼈암에 걸렸었는데 트럼프 일기 때 그 임상시험 확대법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마 이걸 트럼프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공화당 전당대회 때 연설자로 초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송 진행을 그만두고 2022년에 트럼프 보좌진으로 합류를 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뭐 인간 프린터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아주 뭐 골프장까지 따라다니면서 트럼프가 원하면 즉각 그 휴대용 프린터에서 아유. 그 뽑아가지고 네. 이제 그걸 전달해서 그래서 뭐 인간 프린터다 뭐 이렇게 진영 그 캠프 쪽에서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과 어떤 별명들이 있지만 사실 제일 핵심은 충성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네요. 그 뉴욕 타임스가 네. 전한 걸 보면요, 그 트럼프에 대한 이 사람의 그 충성이 뭐 네. 거의 숭배, 추앙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제 입수한 그 하프의 편지를 인용을 했는데, 당신은 그러니까 트럼프죠. 내게 중요한 모든 것이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내 삶의 수호자임의 보호자라고까지 표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도 여기 대해서 이 하프를 스위티, 그러니까 딸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 그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브 청 대선 캠프 대변인도 하프가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워낙 가까운데 문제는 트럼프가 기분 좋아할 정보만 전달한다는 그런 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극우 음모 유포 사이트가 있는데 게이트웨이 펀디드라는 건데 그 뉴스를 많이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선 기간에는 공식 언론 라인을 제끼고 트럼프하고 직접 언론 인터뷰를 주선하기도 해가지고 또 내부에서 조금 좀 마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네. 홍보 비서관이 이제 있는데 윌 샤프가 공식 라인이지만 하프가 있는 한은 그 대통령 책상 위에 완전한 별도의 정보 흐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막강한 문고리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보좌관 보리스 앱스타인 정부직 인선에 대한 영향력을 미끼로 개인적 수익을 챙기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인가요? 미국 CBS 네. 보도인데요. 그 전 미주리 주지사를 지냈던 인물이 이제 접촉을 한 모양이니까 네. 이제 이 앱스타인이 강요직을 뭐 슬그머니 제의하면서 내 비즈니스에 좀 협조하라는 식의 암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욕타임스 보도는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조사시켜서 뭐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본인은 뭐 즉각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도 여기 대해서 트루스 소셜에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이제 월요일 새벽에 이 엉터리 보도다. 그 뉴욕 타임스가 그동안에 가짜 쓰레기를 많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과해라.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쓴 기자 이름이 네. 뉴욕 타임스의 정치 담당 매기 허거먼 기자인데 예, 트럼프가 아마 일부러 틀리게 쓴 것 같습니다. 매거트 허거먼이 그 끔찍한 기사를 썼지만 나는 그녀와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하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 매거트라고 쓴 게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매거트가 상아나 도자기로 만든 괴상한 모양의 상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좀 희화화시킨 것 같다고 또 봤습니다. 어쨌든 1월에 이제 본격적인 이기 네, 시작을 앞두고 인선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네. 로이터가 이거 트럼프 인수팀이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뭐 검토한다는 네.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 슬그머니 간보기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